잘 지내셨죠? 에, 오늘까지 하고 재비학은 종강을 할 계획입니다. 에, 이제 과목마다 약간씩 다르니까 종강하는 시점이 다르니까 에, 참고하시고요. 재비학은 사실 굉장히 범위도 많고 넓고 그랬었는데 공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어, 일단 일단 이제 오늘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필요한 또 부분이 있으면 이제 뭐 카톡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회까지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사회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8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많이 봤던 그런 과실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과실을 인과류냐, 핵과류냐, 장과류냐, 각과류냐 뭐 이렇게 쭉 나눴는데 그 중에서 연결이 잘 된 것을 찾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과와 배는 대표적인 인과류에 해당됐었죠. 준인과류가 있었죠. 준인과류. 준인과류에 기억나는 거 있었어요? 감귤 있었죠. 감귤. 그리고 핵과류는 복숭아라든가 또는 뭐 자두, 살구, 뭐 매실 이렇게 안에 핵이 들어있는 걸 말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밤이나 호두는 핵과류가 아니라 각과류에 해당되죠. 각과류. 그리고 장과류는 과즙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장과류인데요. 거기 나와 있는 복숭아라든가 자두는 핵과류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포도라든가 참다래 이런 것들이 이제 장과류에 해당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52번에 다음이 설명하는 번식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번식 방법인데 영양번식 방법에 관한 이야기에서 영양번식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수의 형질을 그대로 유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예문을 보면 번식하고자 하는 모수의 가지를 잘라서 다른 나무 대목에 붙여서 번식하는 것을 우리는 접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에 다른 나무 대목에 붙일 때 어느 층이 서로 맞아야 된다? 형성층이 잘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영양기관인 잎과 줄기, 뿌리를 모체로부터 분리해서 상토에 꽂아 번식하는 방법을 우리는 삽목이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있죠. 삽목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이파리로 번식하는 엽삽이 있었고, 그리고 엽아삽이 있었고, 또 뭐 가지로 하는 지삽이 있었고, 또 눈을 하나 떼서 하는 뭐 단화삽이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엽삽에서 기억나는 식물 있었나요? 엽삽? 베고니아 이야기 있었죠. 베고니아라든가 산세베리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53번에 보면 다음 A 농가가 실시한 휴면타파 제어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A 농가에서는 작년에 콩의 발화율이 낮아 생산량 감소로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 일반적으로 발화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휴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또 이 종자가 딱딱한 경실 종자의 경우에도 쉽게 발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이 콩이 금년에 콩 종자의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휴면타파 처리를 해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콩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콩은 대표적인 경실 종자에 해당된다는 거야. 경실 종자. 이게 경실이란 말은 딱딱한 열매가 딱딱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가 딱딱한 경실 종자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어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열매의 표피를 뭐 모래라든가 이런 것과 섞어서 찧어가지고 상처를 내주게 되면 이쪽으로 수분 흡수가 잘 돼서 휴면이 타파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종피 파상, 한자말로 이 종자의 껍질에 상처를 내준다라고 해서 종피 파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런 거 말고도 진화황산, 진화황산은 농황산이라고 하죠.
농황산에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종피 파상 처리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일본에 훈증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훈증이라는 말은 전기로 쏘여본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싹이 안 나왔는데 그 싹이 날 종자를 전기에다가 이렇게 쪄버리면은 진짜 싹이 안 나버리겠잖아요. 그러죠? 훈증 처리는 애초부터 답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코리친 처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씨 없는 포도 아니면 수박 단위 결과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토마토톤 처리는 낙과 방지라든가 과실 비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의 훈증 처리 대신에 또 휴면타파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저온 처리를 한다든가 스별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훈증 처리는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병해충의 물리적 방제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병해충의 방제 방법이 크게 네 가지 있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재배적인 방법에 의해서 또는 이걸 다른 말로 경종적 방제라고도 했었는데 품종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작부체계 이런 걸 통해서 방제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이 병해충을 잡아 죽이는 기계적 방제 또는 물리적 방제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농약을 사용해서 방제하는 화학적 방제, 특히 거기에 화학적 방제는 농약 외에도 페로몬이라고 하는 유인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천적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생물학적 방제, 뭐 이외에도 이제 뭐 법적 방제라든가 유전적 방제 등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천적곤충이 나왔는데 천적곤충은 대표적인 생물학적 방제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고, 나머지 토양에 열을 가해서 잡아 죽인다든가 전기로 소독을 한다든가 유인해서 포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리적 방제, 다른 말로 기계적 방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55번에 다음이 설명하는 채소는 어떤 것인가. 내용을 보면은 브로콜리 는 종자를 주로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종자를 가지고 싹을 틔워서 이용하는 그런 방식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재배 기간이 짧고 무공해로 키울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이식이라든가 정식 과정 없이 바로 재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나 치커리, 브로콜리 외에도 여러분이 많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콩나물이라든가 녹두 이런 것도 여기에 이제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 순을 길러 가지고 채소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새싹 채소 또는 새싹을 길러서 하기 때문에 새싹 채소라고 하는데, 새싹 채소에 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인삼이 있어요. 인삼. 그래서 인삼인데 인삼을 산에서 기르지 않고 여기 예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지에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바로 한 1개월이나 2개월 길러가지고 먹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미 채소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고추라든가 마늘, 양파,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미 채소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뿌리 채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라든가 뭐 열무, 뭐 알타리, 당근, 우엉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고, 과일 채소는 뭐예요? 이걸 줄여서 과채류라고 하죠. 과일 채소. 그래서 열매를 맺는 뭐 호박, 수박, 뭐 참외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가지과 이런 열매를 맺는 그런 채소들을 말하고 있고, 뭐 가지라든가 고추 이런 것들도 이제 과채류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과채류에서 가지과로 따로 분류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56번 문제는 8월 시험에도 또 한번 나왔더라고요.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A 농가가 오이의 성결정 시기에 받은 영농 지도는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암꽃과 숫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암꽃과 숫꽃을. 근데 이 암꽃과 숫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암꽃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쵸. 이제 수꽃에서 암꽃도 하고 수정이 돼가지고 맺기도 하지만 오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열매를 맺어요. 단위 결과라고 하죠. 이런 것을.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암꽃이 많이 열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을. 지난해 처음으로 오이를 재배했던 A 농가에서 오이의 암꽃 수가 적어서 주변 농가보다 생산량이 적었다. 그러니까 암꽃 수가 덜 맺혔다는 것은 당연히 열매가 덜 맺혔다는 이야기예요. 올해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영농 지도를 받은 후에 오이의 암꽃 수가 지난해보다 많아져서 생산량이 증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지도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즉 다시 말하면 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암꽃이 더 많이 맺히게 재배 기술을 활용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이는 무슨 식물이에요? 일장으로 하면 오이는 장일 식물이에요? 단일 식물이에요? 단일 식물이에요. 오이는 사실 단일 식물인데 실제 오이를 재배하는 것을 보면은 겨울에 12월부터 나와요. 보통 12월부터 나와가지고 그 이듬해 4, 5월에 많이 나와요. 이 출하가 많이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촉성재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 이 오이가 화성 유도가 오이가 봄에 많이 나와버리니까 이거 장일식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하는데 오이는 대표적인 단일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이는 또 온도로 말하면 온도가 한 15도 정도의 이하에서 잘 자라요. 이게 지온 조건이 잘 자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금방 이야기했던 일장은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이런 정도에서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습도도 한 60% 정도 있는 데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료 같은 경우 비료 질소비료죠. 질소비료도 좀 적게 줘야만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 무엇이 암꽃 생성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온도가 높고 일장도 길어지고 습도도 높고 또 비료를 많이 줬다. 그러면 무엇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꽃이 많아진다. 수꽃이라든가 또는 옆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치가라고 하거든요. 치가 옆에서 가지가 번지는 것을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는 기본적으로 암꽃이 많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좋다? 이 온도가 낮고 일장이 짧은 지온 단일 조건에서 암꽃 형성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오이가 단일 식물인 것은 맞는데 보통 출하가 겨울에서 이듬해 봄에 많이 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다음에 토마토의 생리장애에 관한 설명인데, 생리장애와 처리 방법을 옳게 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칼슘의 결핍으로 인해서 과실의 선단이 수침상으로 썩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칼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이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죠.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었어요? 칼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해가 토마토의 배꼽썩은병하고 그리고 배추의 잎근 마른병이 있었는데, 물론 또 기본서에 보면은 사과의 고두병 이런 것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좀 처음 들어본 말 중에 하나가 수침상이란 말이에요. 수침상. 그 수침상이 물 숫자에다가 침자가 잠길 침자입니다. 잠길 침자인데 물에 잠겨 번지는 형태로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토마토가 이렇게 열렸어요. 토마토가 열렸을 때 문제는 뭐예요? 배꼽 썩은병인데 여기서 이게 토마토라고 한다면 배꼽이 어디가 배꼽이겠어요? 배꼽이 어느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배꼽은 이쪽을 배꼽이라고 해요. 배꼽은 여기는 이제 이 열매가 달린 부분이고, 그래서 이쪽 부분이 물에 잠긴 것처럼 까맣게 얼룩이 지면서 썩어 들어가는 이런 양상을 토마토 배꼽 썩은병이라고 해요. 근데 이 토마토 배꼽 썩은병의 대표적인 생리장애가 칼슘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겼다 이런 이야기고, 이 배꼽 썩은병을 막기 위해서는 연면십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공동과라든가 줄썩음과 기형과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공동과라는 말은 이 과수의 가운데가 이 텅 빈 거를 공동과라고 해요. 가운데가 텅 빈 걸. 그리고 줄썩음병은 이제 이게 줄이 쳐진 것처럼 썩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토마토에서 공동과나 줄썩음병은 주로 이제 햇볕이 부족해서, 광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그런 병해들이 되겠습니다. 58번에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벼 결실기에 종실 이삭이 달린 채로 싹이 트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삭 숫자를 써서 이삭이 달린 채로 싹이 트기 때문에 수바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또 태풍으로 벼가 도복되었을 때 고온다수한 조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수바라죠. 그 다음에 그 3번에 맹아라고 나왔는데, 이 맹아에서 맹자가 우음맹자입니다. 우음이 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로 돋아난 싹을 맹아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58번은 수바라에 관한 문제죠. 토양에다 석회를 시용하는 목적은 왜 석회를 시용하겠습니까? 산성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주로 석회를 시용하고 있죠. 페이지 넘겨보시면 60번에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동해는 물의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본서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동해와 하해를 좀 구분하자고 있었어요. 동해는 빙점 이하에서 얼어버리는 것이 동해고, 하해는 0도 이상이라고 있었어요. 추위는 추위지만 추위에 의한 피해를 하더라도 0도 이상이다. 그래서 동해는 물의 빙점보다 낮은 온도 0도 이하에서 발생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일소현상은 무엇인지 알죠? 직사광선에 의해서 가지라든가 숲이라든가 열매가 피해를 입는 것을 일소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일소나 결구장애, 그리고 조기초대 이런 것들은 저온장애 증상이 아니라 고온장애 증상이었죠. 고온장애에서 나타났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고온장애의 특징들을 몇 가지 있었는데, 고온장애의 특징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기물 소모가 많아진다는 것이었죠. 왜 유기물 소모가 많아집니까? 고온장애의 대표적인 것은 광합성량보다도 호흡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뭐 또 질소대사의 이상이라든가 또 철분 함량이 축적돼 가지고 황백화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고온장애의 특징들이었죠. 61번에 A 농가는 지난해 노지에 국화를 심었어요. 자, 국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일식물입니까? 장일식물입니까? 국화는 대표적인 가을에 피는 단일식물이에요. 그런데 가을에 꽃을 수확해서 출하하였다. 그런데 재배지 주변의 가로등이 밤에 많이 켜져 있어서 국화가 가을에 수확하는 단일식물인데 주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단일 조건이 아니라 장일화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연속 암기가 전제돼야 되잖아요. 단일 식물은. 그런데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광 중단 또는 뭐 야간 조파해서 장일 상태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꽂는 분화가 억제돼서 개화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개화가 되지 않아서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 일부러 개화를 시키지 않는 재배 방식을 뭐라고 한다? 억제 재배라고도 있었죠. 억제 재배.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광 중단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3번의 순머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 생장이 억제되고 짧은 마디에 암꽃이 밀생하는 그런 현상을 순머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의 블라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구근류에서 꽃봉오리가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서 죽는 현상을 블라스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62번에 화해 저장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B씨가 꽃을 수확해서 사도시 저장고에 2주간 저장한 후에 출하 유통하려 했는데 끄집어내서 보니까 얼어붙더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도시야에 저장할 수 없는 높은 온도에서 저장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있었죠. 그러죠. 안스리움하고 극락조화가 있었는데, 안스리움과 극락조화의 저장 저고는 8도씨에서 13도씨였거든요. 나머지 장미, 카네이션, 금호초 이런 것은 0도에서 4도 정도에 저장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63번에 시설 자재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피복 자재는 열 전도율이 높아야 된다가 아니라 낮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열이 빠져나갈 때 열 전도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복 자재는 열 전도율이 낮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복 자재는 외부 충격이 강해야 된다든가 또 내부 후식성이 강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내부식성 때문에 철골 자재 대신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자재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 밑에 4번에도 보면은 철골 자재는 철제라든가 경합금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합금제가 내부식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철제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64번에 작물 재배 시 습해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선 습해는 토양 내에 물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빼줘야 되겠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배수가 답이죠. 그리고 토양을 좀 개량해서 물 빠짐을 좀 좋게 해주자. 여기서 말한 토양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잘 안 빠지니까 모래흙 같은 걸 많이 집어넣어서 사양토라든가 사질토 형태로 만들어주면 물이 잘 빠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고, 증발 억제제를 살포해서 증발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어때요? 이 습해 장애가 훨씬 더 많이 발생되겠죠. 그리고 내습성 작물을 재배해 주자. 그래서 답은 증발 억제제 살포가 답이에요. 내습성 작물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있어요? 벼 있죠, 벼.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벼라든가 미나리, 그다음에 연, 택사, 골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습성 작물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다음에 65번에 다음이 설명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온도 자극에 의해서 화합은화가 촉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합은화가 촉진되는 것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그렇죠? 온도와 일장에 의해서 화합은화가 주로 촉진되죠. 물론 이거 외에도 환상박표와 관련되어 있는 CNU라고도 관련이 또 있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온도와 일장인데 문제는 뭐예요? 주로 온도에 의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온도에 의해서. 그리고 주파성 밀 종자를 저온의 일정 기간 둔 후에 파종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출수할 수 있다. 주파성 밀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파종하는 밀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가을에 파종하는 밀을 가을에 안 심고 저온 처리해서 봄에 심어도 정상적으로 출수할 수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자? 우리가 순화 처리라고 하자. 영어로는 버널리제이션이라고도 하죠. 요즘은 시험 문제에다 막 영어로 막 내분 놈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경화현상은 많이 들어보셨죠? 식물체를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밑에 나와 있는 하고현상은 북방향 목초가 이른 봄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산초랑 급증하는데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죠. 66번에 토양 입단 파괴 요인들입니다. 유기물을 시용하거나 피복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입단은 형성이 촉진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비바람에 의해서 토양이 침식된다든가 또 과도한 경운이나 쇠토 이런 것들은 입단이 파괴하는 성질이다. 그래서 디귿과 니을이 입단 파괴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67번에 토양 수분의 PF 값이 낮은 것에서부터 옳게 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PF 값은 물기둥의 높이로 PF라고 쓰는데 PF는 사실 토양 입자가 물을 간직하는 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간직하는 힘이 가장 약한 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력수라고 하는 것이죠. 중력수라고 하는 것은 토양 공국 내에 물이 이렇게 차 있다가 한 2, 3일 정도 되면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 자기 무게에 의해서 빠져나간다라고 해서 중력수라고 하죠. 보통 PF가 2.7 정도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력수보다 좀 더 강하게 흡착되어 있지만 식물이 주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모관수라고 이야기하죠. 모관수. 그래서 모관수는 이제 2.7에서 4.5까지 보통 이야기하는데, 사실 4.5는 위조점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4.2를 초기 위조,
4.5를 영구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pF 정도는 2.5 이상, 2.7 정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토양 입자에 이보다 더 강하게 흡착되어 있는 물을 우리는 흡착수 또는 같은 말로 흡습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4.5에서 한 7.0까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입자에 아주 강하게 흡착돼 있어가지고 열로 강해도 떨어지지 않는 것, 이거를 우리는 결합수라고 하고, 결합수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말해요? 화합수라고도 말하죠. 화합수. 그런데 이것을 7.0 이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68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사과 모양과 온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순서를 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사과가 이렇게 커지는 그 과정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이런 내용은 지금 기본서에도 안 나왔던 내용들이죠. 안 나왔던 내용인데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육 초기에는 과일이 이렇게 길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 길쭉하게 자랐다가 점차적으로 옆으로 자라면서 동그랗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생육 초기에는 종축으로 생장이 됐다가 점차 옆으로 자라서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는 후기 생장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과실이 대체적으로 원 모양으로 변한다. 이 원 모양을 여기서 편원형하고 또 약간 길쭉한 원형을 장원형, 이렇게 장방형 이런 말 쓰잖아요. 장방형 그런 것처럼 동그랗게 되긴 되는데 거의 원형에 가깝냐, 이걸 편원형이라고 한다면 약간 길쭉한 원형을 장원형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 과일이 열릴 때 이거 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길쭉하게 달렸다가 점차적으로 옆으로 커지면서 편원형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우박 피해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과배우 착과기와 성숙기에 우박 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착과기는 계절별로 보면 5, 6월에, 그리고 성숙기는 9, 10월에 우박 피해가 발생한다. 또 돌발적이고 단기간에 국부적으로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3번에 보면 지리적 조건과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광범위하지 않다는 게 국부적으로 발생하고, 지리적으로도 이제 큰 강의 상류 쪽이라든가 또는 산맥이 막힌 앞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골짜기라든가. 지역적으로 우리나라는 낙동강 상류 쪽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관상벌, 수관이란 말은 뭐예요? 이 나무에 납이라 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수관이라고 해요. 수관.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관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물을 씌워서 피해를 경감시킨다. 70번에 경작지 표면의 흙을 그루 주변에 모아주는 것, 이거 앞에서 한번 또 나왔던 문제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잡초 방지라든가 도복 방지, 맹악제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우리는 북주기라고도 하고, 이걸 한자말로 배토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북주기는 이제 이런 거 말고도 또 뭐가 있었냐면은 연백 효과라는 게 있었죠. 연백 효과. 그래서 대파 같은데 흙으로 이렇게 높이 묻어주게 되면은 태양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이 하얗게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연백 현상이라고 말했죠. 그다음에 71번에 과수작물에서 무기양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생리장애가 나왔는데, 아까 나왔던 칼슘 부족으로 나왔던 것이 토마토 배꼽 썩은병이라든가 배추의 입금 마른병 외에도 사과의 고두병 같은 경우가 칼슘 부족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무기양분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붕소 부족으로 발생된 게 있었죠. 붕소 부족. 붕소 부족으로 발생되는 것이 하나 있었고, 로제트병,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있었는데 생각나면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아연이죠. 아연이
아연이 사과의 로제트병이 아연 부족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붕소가 사과 코르크병이었죠. 사과 코르크병. 그죠?